오늘의 플러스 맘 편한 투자법을 찾아봅니다.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잘 지내셨어요? 뵙습니다. 예. 자,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우리나라 양대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이거 좀 특이한 현상이 요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의 묵직한 종목들도요. 굉장히 하루에 등락폭이 큰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인데 네. 요즘 주식시장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상으로 수급이 많이 얇아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면 바로 반영이 되고 반대로 매도세가 들어오면 바로 반영이 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이 기업들은 대단한 기업들이 많지만 자본시장 사이즈는 매우 작았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 금융자본 사이즈는 그 사이 엄청나게 커졌고요. 그러니까 20년간 정체되어 있던 시장에 20년 후에 자본시장이 등장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이 들어오니까 상승이든 하락이든 매우 크게 나타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자본시장이 커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레버리지 투자가 너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자본의 양이 너무 많아요. 그렇네요. 네네. 쉽게 말해 하루에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이 커졌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묵직한 종목들도 뭐 10%씩 움직이고 하는 거군요. 물론 뭐 실적이 워낙 좋죠. 그것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하는 순간 5천 와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본질적이지만 착시 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이익 증가가 정말 본 적이 없는 이익 증가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1,000포인트 이상이 예. 반도체 두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정도인가요? 그럼요. 이야. 네. 100조가 훨씬 넘으니까 두 기업이 추가된 이익 규모가.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지금 뭐 5,000포인트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한 4,000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좀 생각하는데 이롭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궁금한 게요. 이렇게 실적도 좋고요. 네.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나쁘지 않은데 그럼 들어올 돈이 계속 들어오면 되는데 네. 왜 자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사람 마음을 이렇게 졸이게 만드는 겁니까? 네, 특별히 이제 외국계 자금들이 지금 그런 흐름이 네. 많고요. 국내 자금들은 일부 그 예금성 자산들의 이동이 이제 막 포착이 됩니다. 약간의 머니 무브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해외 자산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앞서도 이제 레버리지가 많다고 했었는데 단기 추종 자금과 장기 추종 자금의 색깔이 달라요. 근데 지금 상황들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만 그렇게 그 변동성이 컸던 게 아니라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대표적인 게 은 가격, 네. 그다음 금 가격도 같이 예. 그랬고, 그다음 코인 가격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과거에는 저도 정말 신기한 게 과거에는 투자를 하면 투자의 영역이 있었거든요. 네. 주식을 하는 사람은 주식을 하고 채권을 하는 사람은 채권하고 뭐 원자재 대체 투자 각각 자기 영역이 있었는데 최근의 느낌은 이 영역이 파괴된 것 같아요. 그냥 그 AI의 발달과 컴퓨팅의 발달로 인해서 주식하던 사람이 채권도 하고 채권하던 사람이 대체 투자도 하고 네. 대체 투자하던 사람이 코인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얽혀 있습니다. 네. 레버리지 관계로 얽혀 있으니까 한쪽에서 레버리지가 무너지는 상황, 즉 예. 마진콜이 발생하면 다른 쪽에서 빼야 하는 거예요. 근데 글로벌리하게 큰 자금을 빼기 가장 좋은 시장 중에 하나가 어디냐? 네. 한국이죠. 어. 게다가 먹었잖아요. 그렇네요. 네, 많이 먹었는데 이미 수익 실현했는데. 네네. 뭐 이 정도 많이 먹었는데 저쪽이 돈이 부족해서 난리가 났어. 그러면 이 돈 빼서 저쪽으로 갖다 받기가 쉽죠. 그러니까 국제 금융이 굉장히 자유로워졌고 버튼 하나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에도 이전에도 이 정도로 강한 변동성을 보였던 시기가 있긴 있었습니까? 있었죠. 언젠가요? 99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시장 상승이 시작되면서 우스갯소리로 옛날 뭐 그 니들이 개맛을 알아라는 그 광고 패러디 해가지고 니들이 상승장 맛을 알아? 이렇게 제가 패러디를 한참 전에 했던 적이 있어요. 예. 작년도 초반쯤에.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저희 후배들 중에 상승장을 맛본 후배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무려 20년간 박스였습니다. 그랬네요. 네, 정확하게 2008년 7년 이후부터는 한국이 박스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르락 때가 되면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이 박스장에서의 습성은 뭐냐면 주식을 사놓고 있다가 어느 적정 수준으로 올라오면 반드시 팔아야 돼요. 그걸 못 팔면은 난처한 상황과 늪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적정한 수준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그다음 또 빠지면 다시 사고 이게 이제 그 반복하는 사람들이 좋은 성과를 얻었거든요. 근데 상승장은 어떤 장이냐면 그냥 엉덩이에 오래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장땡인 그런 장입니다.
우리는 그런 습성을 길러볼 시기가 없었죠. 지금부터는 좀 그러실 필요가 있을 어. 거고요. 저는 이제 25년도가 한국 그 자본시장 변화의 그 첫 단추가 끼워진 시장이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장은 26년이 될 것이다. 그것이 경험되는 첫 해는 26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뭐 지금 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해보면 지금 적정가 수준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적정가 수준이라는 건 그 시장 내에서 비싼 주식도 있고요. 적정가 주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싼 주식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2,500포인트, 3,000포인트 사이에서는요, 너무 저렴한 주식들이 다 너무 많았고 거의 대부분 저렴했어요. 근데 지금은 꽤 대접받는 주식이 생겼고 적정가가 있고 여전히 대접 못 받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원석 캐기예요. 보석이 될 만한 원석을 잘 캐시면 나중에 보석으로 탈바꿈할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 적정가 수준에 불과하고 더 갈 수 있는 길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처럼 이제 주식 투자 경험이 우리 대표님처럼 많지 않은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변동만 해도 가슴이 철렁 네. 내려앉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 내재하고 있는 위험들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배를 산으로도 보내고 바다로도 보내고 예. 바다 밑으로도 보내죠. 항상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란 건 위험해서 제가 항상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예요. 아, 근데 이거를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사람 많은 곳에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어보죠 자꾸. 그게 이제 편하기 때문이에요. 예.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태생 자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간의 원초적 그 본능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낭패 보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나도 보기 좋고 너도 보기 좋고 모두가 보기 좋은 떡은 위험한 떡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기를 금장을 한 수박이 있는데 네. 가격이 150만 원, 200만 원이면 그걸 먹어야 되느냐. 근데 반대로 겉이 막 상하고 이렇게 좀 못생겼지만 네.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예. 수박이 1,000원에 팔고 있으면 예. 둘 중에 뭐를 사야 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1,000원짜리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150만 원, 200만 원짜리 수박, 금칠한 수박을 사요. 예. 네, 여기에서 이제 안 좋은 결과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 요즘 코스피도 좋고 코스닥도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이상하게 내 종목만 안 올랐다 이런 분들도 왕왕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약간 또 손실 구간까지에 들어가 있으면 네. 지금이라도 그거 털고 남들이 조금 좋다거나 아니면 남들이 좋다고 안 하더라도 본인이 보기엔 이젠 여기가 대세일 것 같은데라고 하는 대로 옮겨 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안 하는 게 좋죠. 대부분 또 실패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은 투자의 시기열을 좀 길게 가져가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건 저도 20년 넘게 실패를 많이 해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네. 딱 근데 말씀하셨던 그 마음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주식을 하나 살 때는 2, 3년 이상 가지고 갈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주식이라는 것을 가격을 보고 결정합니다. 예. 근데 주식은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 그 경기가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건 그 기업이 어떤가를 보고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뭐 아주 작은 노점상이라도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노점상을 하나 세웠는데 사람들이 그 노점상이 있는지 인식하는데 적어도 몇 달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가끔 사 먹어 보겠죠. 그러다가 맛이 좋으면 그 노점상 소문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이 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기업이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건 그래서 어떤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주식은 기업의 조각이에요. 주식 투자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음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가격만을 봅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 주식에 주로 집중을 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서 수박 얘기 드렸듯이 원석으로는 매우 뛰어나지만 사람들의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주식.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주식은 인기 없는 주식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네. 참고로 근래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최근에 뭐 반도체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재미난 거는 제가 5, 6만 원대, 6, 7만 원대 반도체 너무 싸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하면 욕만 먹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반도체 가격이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러면 반대로 또 욕 먹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 그러면 어떤 게 있냐? 반도체 다음으로 건설주가 올랐어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건설주가 완전히 못난이 주식이었거든요. 몇 년간. 너무너무 가격도 낮았고요. 그래서 얼마나 가격이 낮았냐? 이익에 서너 배 되는 회사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예. 그런 걸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그리고 못난 일을 찾는 그런데 실제로 못나지 않은 예. 머리만 잘 빗어주면 아주 예쁜 이로 탈바꿈 할 그런 기업을 찾아내는 게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여기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적어도 안 된다. 그러면은 한국 시장도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 제가 요즘 드린 말은 이것도 적어도 안 된다. 그러면 적립식으로 네. 그냥 지수를 사셔라. 지수를. 예, 이제 아니면 한국 ETF나 뭐. ETF 예, 예. 그러니까 지수라는 건 결국 ETF죠. 예. 예, 그래서 지수 ETF 같은 걸 사셔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부터 시작하거나 또는 이거는 반드시 하거나 네. 한쪽에서 그렇게 하셔서 꾸준히 한 3, 4년 이상 해보시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3, 4년 후에 아시게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숨은 보석 찾기가 주식 투자의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즘같이 유튜브로 경제 공부하기 쉬워지고 또 네. 각종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얘기해 주는데 이제 숨은 보석이 있겠느냐. 이제 이미 다 밝혀진 건 다 밝혀진 거니 그냥 우리 흔히 말해서 테마주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미 사람들이 추천 종목이라고 해야 될지 네. 그거 따라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에는 뭐라고 해 주십니까? 그렇게 하면 망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주식은 심리가 9할이거든요. 아, 예, 제가 보기에는 초보자들한테는 9할 오픈쯤 되는 것 같아요. 심리가 절대적이군요. 예, 심리가 너무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건 심리적으로 휘둘리는 거예요. 왜 저렴한 주식이 없습니까? 찾아보면 많죠. 그래서 근데 주식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시려면 최소한 저거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기업이 지금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기업이냐, 높은 예, 평가를 예. 받고 있는 기업이냐. 그거는 뭐 너무 간단하죠. 이 회사의 지난 5년 또는 10년 동안의 이익 한번 추정해 보시고, 뭐 주당 이익이라고 표현하는 EPS 한번 보시고, 그것 대비 EPS 대비 현재 주가는 몇 배인가. 이것만 보셔도 네. 아주 쉬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아주 뭐 투자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떤 예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했던 얘기인데 벤자민 그레이엄은 그 EPS 대비 16배 이상 되는 주식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것도 좋은 기준인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16배라는 건 이익률로 환산을 해보면 6% 정도 수준입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는데 6% 정도 수준의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국채 금리가 약 한 3% 가까이 예. 나오거든요. 예. 그럼 회사채는 3% 넘게 나오고 1년 예금도 한 2.5% 나오는데 이거는 무위험 그렇죠. 자산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갖고 있어서 아무 위험 없이 2.5% 3% 받는데 왜 위험을 감내하는데 그것보다도 수익이 낮은 데서 노느냐. 그러니 당연히 그거보다 한 2배 정도는 위험을 감수할 거면 그 정도 2배 정도 수익은 나와야 된다. 예. 그 말인즉슨 뭐냐면 1년에 버는 주당 이익의 16배 밑으로 떨어진 기업들을 사셔야 된다. 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네. 저야 뭐 대표님보다는 투자 이 여력이 또 이력이 또 일천하지만 또 저는 또 전문 투자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린 마음에 20대 또 30대 뭐 숨은 보석 찾는다고 뭘 찾아봤어요. 네. 물론 제가 오판한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야 이거는 이렇게 실적도 좋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좋고 또 CEO도 직접 우연히 한 회사를 만나볼 기회가 있어서 만나봤는데 너무 또 회사에 대한 진정성도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종목을 샀죠. 어. 근데 야 아직 사람들이 모르네. 그래서 기다렸어요. 네. 1년 2년 기다렸는데 계속 모르더라고요. 계속 모르죠. 계속 모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예요. 뭔가 이게 내 나름대로 여러 지표상 검증을 해서 보석을 찾았는데 네. 그 보석이 진짜 보석임이 알려져야 이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잘 안 알려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석을 찾으시려면 예. 큰 보석을 찾으셔야 돼요. 아. 새끼 손톱보다 작은 보석 말고 큰 보석 중에 아직 닦지 않아서 광이 안 나는 보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보석을. 네네 그런 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네, 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기업을 해보니까 그게 느껴지는데. 저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 주주들은 복 받았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제가 열심히 하니까 딴 마음 안 먹고. 그런데 제 생각에서 저희 회사가 자리를 잡는 데는 앞으로도 적어도 5년, 10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돌아가는 자동 사냥되는 회사가 네. 되려면 진짜 5년, 10년 더 있어야 될 것 예.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은 되게 높을 수 있겠지만 그 사이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네.
아주 오래된 기업, 그래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된 기업들은 온갖 평지풍파들을 다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 면역성이 엄청나게 길러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길 수 있는 뭐 IMF도 거쳤고 그다음 미국의 금융위기도 거쳤고 코로나도 거쳤고 그걸 다 거치면서도 생존했잖아요. 그러면 생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DNA예요. 우리가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라는 건 기업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생존 DNA가 강력한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법을 깨달은 그런 기업에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한국의 대표 기업들 중에서도 뭐 앞서 말씀드렸던 EPS 그러니까 주당이 1년 거두는 이익 대비 대여섯 배짜리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력이 30년 이상 되는데도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규모도 큰데도. 내가 외국인이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한번 쳐다보시고 그다음 내가 규모가 큰 자금을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1, 2억이 아니라 수천억에서 뭐 수조 원의 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국 시장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럼 들어왔을 때 어떤 주식을 사실 거예요? 일단은 좀 뭔가 눈에 띈 것부터 검증된 것부터 찾지 않을까요? 그렇죠. 검증되고 미래도 좋아 보이고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기업들을 먼저 사야겠죠. 제가 외국계 투자 펀드들이 우리 코스닥 회사들 샀다는 소리는 잘 못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투자할 때 생각해 보세요. 미국 투자를 먼저 생각하세요? 베트남 투자를 먼저 생각하세요? 당연히 미국 투자. 베트남 성장률이 매우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투자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한국에 올 때 당연히 한국에 올 때 외국인들은 내가 알 수 있는 기업, 알고 있는 기업부터 먼저 투자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업, 그다음에 누가 봐도 이 정도면 내실이 튼튼한 기업, 거버넌스가 증명된 기업,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돈이 남으면 여유가 남으면 그때 작은 보석들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 다음에 또 심리적인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심리가 거의 9할이다, 9.5할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하루에 10% 빠지고 그 다음 날은 반등하겠지 했는데 그 다음도 한 5% 빠지면 지금이라도 털어야 되는 건가 막 바들바들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전문 투자자들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크게 빠지고 크게 오르면 가슴 둥둥 뛰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직접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 분석 정도까지는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게 설날이니까 뭐 오늘 이걸 들으셔서 장기적으로 써먹으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배당 수익률,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 이걸 일컬어 우리가 시가 배당률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부터 한번 해보시고 오래 들고 가는 작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중 금리가 2.5%에서 3% 사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한 5% 이상 되는 시가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사놓고 몇 년 한 두세 번 그 배당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고 미래가 어떤지 조금 더 감이 잘 오실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기준점, 그러니까 나한테 확실하게 돌려주는 이익이 큰 기업,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 주가가 폭락하면 시가 배당률이 어떻게 되냐면 10,000원짜리가 500원 주던 기업이 5,000원으로 떨어지면 그럼 10%가 되는 거예요. 시가 배당률이. 그런 기준으로 투자를 하시면 오히려 주가 떨어지는 게 되게 반가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주식을 더 많이 사면 더 높은 배당을 내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례로 드리는 말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까요? 누굴까요? 너무 쉬운 답인데. 그 오래 들고 있는 주주들 뭐 이런 겁니까? 이재용 회장하고 이건희 회장 그 식구들이겠죠. 그건 그렇네요. 그렇죠? 대주주들이니까. 안 팔았잖아요. 안 팔았고. 옛날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을 그대로 모두 다 향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개인들한테 필요한 관점이고 이거는 진짜 지금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다는 전문 투자자들이 정리한 내용은 뭐냐면 한 번 사면 안 팔 기업을 사라. 이거예요. 이거 워런 버핏이 항상 하던 얘기예요. 그렇긴 그렇죠. 그리고 찰리 먼거가 코스트코라는 주식을 죽을 때까지 안 팔았어요. 결국 그랬군요. 죽을 때까지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저렴할 때 사면 죽을 때까지 안 팔아도 되는데 삼성전자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뭐 17만 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500원 네, 사실 분도 있어요. 현재 가격 기준으로. 그분들은 그럼 얼마가 된 거예요? 올라서 그럼 팔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럼 올랐는데 왜 안 팔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냐면 예를 들어 옛날에 500원에 사신 분들이라면 네. 지금 올해 아마 배당이 한 3% 나올 거거든요. 네. 2%에서 3%? 그러면은 10만 원이면 얼마야? 10만 원이면 3천 원이니까 한 5천 원 정도 나오잖아요. 예. 그럼 자기가 산 가격의 10배를 배당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 그분이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 투자라는 건 이렇습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개인들은 신경 쓸 거 없이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내가 주주가 되겠다 하는 게 진짜 원칙인데요. 이 얘기에도 잘 안 통할 건데 네. 제가 혹시나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5년 있다 10년 있다 이 얘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도 주식 투자했던 이유가 뭐 집도 사고 싶고 뭐 좋은 뭐 옷도 사고 싶고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매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언제 매도할지에 대한 기준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앞서 제가 이제 그 하나의 그 문구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라는 표현 드렸잖아요. 예. 반대입니다. 사람 많으면 떠나면 됩니다. 아. 네. 파티가 아주 완발하고요. 모든 사람이 칭송할 때 그러면 웬만한 돈들은 그 기업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주식의 정상 가격의 꼭지는 언제냐? 더 이상 그 기업에 들어갈 돈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느냐? 모두가 칭찬할 때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더 이상 비난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기업은 최고점에 온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럴 때 막 웅성웅성할 때는 피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본능이 이게 그 우리가 군집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사람이 없이 홀로 있으면 굉장히 외로워요. 맞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 많으면 마음 편해요. 예. 그래서 뭐 길거리 어디 예전엔 요즘 많지 않습니다만 노점상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으면 뭐지? 하고 이렇게 맞아요. 보게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군집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본능이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정말 위험한 본능인데 그게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우리를 생존하게 한 기제이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정말 망하게 하는 기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으면 거기 들어가면 나도 뭔가 일원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편하지만 그때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주식시장은 고독을 즐겨야 하는 네. 남들과 좀 따로 떨어져 있는 걸 즐기는 분들한테 어떤 근본적으로 좀 더 잘 맞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참 뭐 나름대로 저희가 많이 놓쳤던 부분을 쉽게 비유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저도 아 맞아 내 얘기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걸 좀 구체화해서요. 방금 해주셨던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좋은 기업의 원형으로 소개할 만한 기업 같은 걸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2년부터 24년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도 하염없이 떨어졌죠. 예. 근데 그 회사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그 회사 가졌던 경영 철학과 현장 분위기가 바뀌어진 거예요. 삼성전자의 경영 철학은 가성비 있는 반도체 제품을 만든다예요. 즉 싸게 많이.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걸로 일본 업체들 다 이겨낸 거거든요. 근데 이게 AI가 오면서 어떤 기조 변화가 있었냐면 비싸도 상관없어. 초고 성능. 예. 이렇게 바뀐 겁니다. 사실은 HBM이라고 불리우는 반도체를 제일 먼저 만든 건 삼성이에요. 근데 그때 HBM 처음 만들었을 때 매출의 1%밖에 정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가죠. 자기네 철학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비싼 칩을 누가 쓰겠어. 그래서 그 사업부를 엎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부에 있었던 사람이 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하이닉스에 가서 HBM을 계속 만들어서 예. 지금 AI 시대의 총화가 된 겁니다. 네. 근데 휘청거렸잖아요. 예. 좋은 기업은 말이죠. 예. 이렇게 휘청거릴 때 재개할 수 있는 내부적인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사결정을 한 사람들을 내보내고 안에 있는 새로운 자원을 땡겨서 새로운 사람을 수장으로 맞춰서 예. 회사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는데 네. 저희가 하이닉스하고의 격차가 거의 한 2년 난 거 아니냐 이랬었어요. 24년도 기준으로. 24년도 초반 기준으로. 근데 이걸 1년 반 만에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의 원시의 성능이 엄청나다. 그래서 HBM4 시장부터는 삼성전자가 다시 발군을 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런 기업들이 대단히 좋은 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다시 일어서는 이런 기업들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예로 큰 기업이니까 저희가 이제 업이 있다 보니까 작은 기업들은 말씀드릴 수가 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큰 기업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한국에서 별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도 네.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사장님들이 타는 차는 벤츠, BMW에서 제네시스로 바뀌었네요. 그쵸. 그렇네요. 그렇죠. 예.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네. 또 현대차가 대단한 건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욕을 먹으면서 뭐 흉기차라고까지 표현이 되면서 많은 욕을 먹었었는데 그것들을 극복하고 정말 좋은 품질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내연기관 차 중에서는 계속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전환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자동 전기차 쪽에서는 한 4위 정도 수준을 네.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발군하고 있다. 그 위에 있는 업체는 폭스바겐, 그다음에 테슬라. 토요타 뭐 예. 아니요, 도요타보다 앞서 있습니다. 앞선가요? 전기차 쪽에서. 전기차에서. 예, 전기차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기업인데 이 회사가 또 차기를 위한 로봇도 준비가 상당히 잘 됐어요. 예. 그래서 로봇 그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쓸모 있는 로봇을 만드는 건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한 2, 3년 후에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가를 안 한다고 나쁜 회사가 아니고 예. 자기의 길을 꾸준히 잘 걸어오는 기업들. 그래서 자기의 길을 잘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기업들이 매우 훌륭한 기업들이에요. 찾는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하고 한 또 다른 전자회사하고 35년 전 정도로 시계열을 돌려서 보면 비슷한 회사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그럼 질문 드려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 주셨던 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네. 극복했던 내재적인 DNA가 있어서 다시 주목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현대차도 주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좋은 회사인데 더 평가받아야 된다는 입장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똑같이 나름대로 역량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게 시장의 주가로 반영이 돼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아직 저희가 좀 더 기다려야 될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그 AI라는 가장 큰 성장 동력 영역에 네. 있느냐, 자동차라는 지고 있는 영역에 있느냐 그 차이인 거죠. 차이고. 예. 그런데 이제 자동차가 과연 질 것이냐 예. 여부를 따져본다면 저는 뭐 자동차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는 어렵고요. 이 다음 자동차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인데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내연기관 차 중에 준비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들 별로 없어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중국 업체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고 삼성전자가 저렇게 좋았던 것은 시대적인 운도 타고난 거죠. 모든 것이 전기와 전자화 그렇네요. 되고 있는 이 예. 상황의 핵심에 있으니까요. 네. 자, 그렇게 대표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오늘 대표님께 이 말씀 안 드리고 오늘 돌려보내면 청취자들이 혼날 것 같은데 이 태도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들 말씀 주셨으니까요. 연휴 이후에도 계속 좋을까요? 지금 이게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일단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십조 벌던 회사가 1년 반 지나서 거의 적자 내는 예. 그 대규모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문 투자자들이 오히려 지금 적응하기 되게 힘든데 네. 이익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 내년에 또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근데 두려움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는 매우 저렴합니다. 이익 대비 너무너무 저렴해요. 예. 예상 이익 대비. 네. 그런데 그러면 결국 누가 반도체를 쓸 것이냐를 보면 결국 빅테크들이 반도체를 쓸 것이고 지금 26년도 기준으로 빅테크들의 캐페스 총 수준은 6천억 달러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약 한 10% 이상이 이 HBM을 비롯한 메모리 시장으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과거보다 좀 비중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따져 보면 26년은 이제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끝났고요. 그다음에 27년도도 계산이 되는 상황입니다. 27년도 상반기까지도 계산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앞서 사이클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은 실적 피크에 앞서 한 1년 반 전에 주가 피크가 옵니다. 이래서 어려운 투자하기 어려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이전 고점이었던 9만 원대를 21년 1월 달에 했습니다. 근데 실적 피크가 언제 왔냐면 22년 2분기에 왔어요.
1년하고도 몇 개월 있다가 실적 피크가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너무 크게 사이클이 위로 올랐다 아래로 꺾였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이번에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거는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26년 상반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6년 상반기까지는 주가도 문제가 없을 건데 그 다음은 이렇게 물으면 그 다음은 28년도 실적이 괜찮아? 이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건 너무 먼 얘기라서 예. 다 못 드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이제 그 반도체 산업을 조망할 때 이제 대외적인 여건들이 있는데 뭐 전기차나 로봇이나 이제 반도체 수요가 더 많아질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제 중국이 막 따라잡아서 우리 경쟁력도 희석될 거다 이런 입장들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 좀 주세요. 아, 네. 그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편리를 추구해 왔습니다. 뭐 아주 유명한 아미시라는 분들 있잖아요. 문명하고 떨어져서 사시는. 그러나 아미시의 뜻이 고귀하다는 건 잘 알지만 사람들이 아미시로 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편한 대로 살아요. 네. 사실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꼭 전체 인생에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비행기를 많이 탑니다. 에너지 소모로 따지면 인류의 재앙적인 에너지 소모를 하고 있어요. 근데 AI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에너지 소모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재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네. 마치 내 옆에 거대한 도서관을 끼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쓰게 될 겁니다. 예. 인류 문명은 결국은 편리를 향해서 전진을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방향성은 틀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세상의 미래는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많이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엔지니어의 꿈들은 지금 확실합니다. 미래는 이곳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그 엔지니어들의 꿈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반도체는 필수품이니까 그렇죠. 기회들은 꽤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인류 문명이 편리를 향해 가는데 편리의 총화 중에 하나가 반도체잖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 수요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반도체는 수요의 싸움이 아니에요. 결단코. 그럼요. 무조건 공급입니다. 공급이군요. 예, 공급이 어느 정도 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은 결정돼요. 단 한 번도 수요에 따라서 결정됐다. 최근 몇십 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공급이 메모리 반도체 기준으로 한국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기준으로는 내년도부터 이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동안에 22년부터 24년까지 너무 어려운 기간을 겪으면서 반도체 설비 증설을 잠깐 멈췄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가격이 폭발을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제 평택 공장, 삼성전자 기준으로 평택과 하이닉스의 이천 공장이 증설이 시작이 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27년도부터 반영이 되고 또 28년에 크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반도체 가격은 좀 안정이 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다고 안 좋아질 것이냐? 반도체 총 수요량은 무조건 우상향입니다. 그것도 복리로 우상향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앞으로도 뭐 사용은 많이 될 건데 사이클은 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 가지 지금 시장 분위기 좋을 수 있는 여지가 꽤 있고 주가들도 적정 주가 수준까지나 올라온 정도가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의 투자 태도, 투자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좀 잘 바로잡으면 또 기회를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또 이런 좋은 흐름 속에서 다음 주식시장을 견인할 뭐 이런 새로운 테마라고 해야 될지 그다음 성장주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또 주목받아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 일부에서 말씀 주셨던 숨은 보석 네. 그것도 굵기가 좀 있는 네. 그런 게 뭐 금융일까요? 자동차 부품일까요? 뭐 건설일까요? 어딜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25년부터 우리나라의 시장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 축은 정책, 예. 정책 효과가 확실하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의 이익 증가입니다. 이 두 가지 축으로 지금 5천 포인트가 왔고요. 정책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과거 일본의 예를 보면 정책의 효과는 4, 5년 이상 갑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정상화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정상화 다음에는 소위 말하는 고평가 영역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매우 질이 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등을 치고 그다음에 투자자를 속여먹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 부분들을 바꾸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들이 진정성 있게 한 2, 3년 유지가 된다면 한국 시장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면서 한국 시장에 부여하는 프리미엄이 바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은 프리미엄 시장이 아니라 그동안에 완전한 디스카운트 시장이었어요. 네. 디스카운트 폭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이닉스는
그 마이크론으로 따져 보면 그 단위당 가격을 보면 반이에요. 마이크론의 반값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저는 바뀔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매우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5천 포인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제가 차라리 그냥 그 지수 ETF를 적립식으로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천 포인트인데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한국이 구조적으로 이제 자본시장 중심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렇게 된다면 5천 포인트가 지수는 높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 14년에 일본이 주식시장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오사카 거래소와 도쿄 거래소가 합병을 하고요. 그래서 거래소를 중심으로 시장 개혁을 시작했고, 그때 예. 시작했던 시점이 지수 10,000포인트였습니다. 네. 그게 2014년입니다. 네. 지금 5만 포인트입니다. 5배 올랐죠. 네, 5배 올랐습니다. 한국도 그런 길을 걸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을 좀 참조하셔야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매우 전통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전통주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금융이라든가 일본은 자동차도 전통주라고 해당하고 또 건설도 있겠네요. 네네. 종합상사도 올랐습니까? 엄청 올랐죠.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그 장부 가치 대비 저평가되고 예. 그다음에 이익 대비 저평가된 주식들이 아마 전반적으로 많이 오를 거고요. 이야. 그 중에 첫 번째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배당을 주는 주식, 그러니까 저퍼 저PBR 중에도 고배당, 네. 이 3박자를 가진 주식들이 가장 빠르게 먼저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까지 물론 우리나라도 금융지주 회사들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일본을 보니까 아직 오른 것도 아니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정책 수혜주들이 꽤 있을 텐데 네. 그런 걸 더 주목해야 될 시점일까요? 아니면 이제 진행 중인 AI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주목해야 될지, 아니면 둘 다 밸런스 있게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걸 권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밸런스 있게 투자를 하시면 맞는 것 같긴 한데, 예. 사람들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덜 쏠려 있는 데다 비중을 조금 더 주시고 쏠려 있는 데는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AI 관련주들 중에서도 저평가된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혼조인데 아주 비싸진 기업들이 있어요. 네. 정말 이 가격이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기업들은 좀 유명한 기업들이거든요. 중견 기업들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은 좀 조심하시고 찾아보시면 이익 대비 아주 저렴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돌을 많이 들춰보시는 분이 네. 가재를 많이 잡으실 거예요. 그렇긴 하겠네요. 예. 자, 그다음에 올해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될 만한 요소들, 우리가 체크해야 될 리스트는 뭐가 또 있을까요? 저는 달러가 어떻게 될 거냐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달러 약세가 될 경우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달러 약세가 약간 기저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몸이 근질근질하게 될 겁니다. 아마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로 튈 것 같은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도 그 중에 한 단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도 그 단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 좀 만났는데 외국인 투자자라고 대단한 투자자들 아니에요. 올라야 관심 가져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2배 오르니까 외국인들 관심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머물던 사람들의 시장이었고요. 이제 외국인 시민들의 관심이 시작될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달러 약세가 만약에 유지가 되면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일반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일들이 본격화될 수 있다. 그것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일반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오는데 제도적인 뭐 허들 이런 거 없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일본 주식을 제가 개인 투자로 직접 해보려고 했더니 야, 최소 거래 단위가 100주더라고요. 네네네. 전 몰랐었거든요. 어렵죠. 혹시 우리나라도 혹시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역차별하거나 진입장벽을 준 건 없습니까? 들어오기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ETF나 그런 이런 식으로. 것들로 아마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한국물 ETF에 들어오는 자금 유입 흐름 이런 것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질문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올해 우리 증시 흐름을 전망한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코스피로 요즘 설이 많잖아요. 7천 간다? 아니다. 만 간다? 너무 기분 좋은 상상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이건 맞출 자신이 없고 재간도 없고 그런데
꽤 많이 갈 수 있는 공간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지금 국내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수급, 주식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바뀔 거냐, 물꼬가 어떻게 바뀔 거냐인데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간 한국 주식시장은 완전히 소외된 시장이라서, 그리고 디스카운트 시장이라서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마른 명태, 북어 이런 정도 수준인데 북어에 물 들어온 상황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생태가 되려면 아직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정책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저는 이건 매우 옳은 방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을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이건 기업으로 따지면은 ROE를 어떻게 높일 거냐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주변 보면 들썩들썩합니다. 몇천 명 다니던 근로자들이 3만 명도 넘게 공장을 지으러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지역 경제가 다 살아나요. 네. 예, 심지어는 노점상분들도 많아지고, 심지어는 월세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생산적 금융에 돈을 집어넣는 게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다. 예.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은행하고도 같이 일을 해봤는데요. 이제 막 은행 자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부동산 자금이 움직이려면 3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야. 그래서 부동산 자금은 꿈쩍도 안 한 아직 거고요. 안 했죠. 예. 그냥 예금만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제가 30년 가까이 주식시장에 있었는데요. IMF 끝나고 나서 잠깐 빼고는 국내 자금들이 주식시장을 향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99년도 잠깐 빼고는. 네. 예. 근데 그 흐름이 나온다면 지수 고점이 어디라고 예측하는 거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네, 정도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예. 네. 저도 우리 대표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만 또 다른 면으로 하나 질문을 드려보면 이런 걱정도 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들 중에서요. 원래 한 시총 한 1,000억 어바웃 되는 회사들이 요즘 갑자기 일순간 2, 3천억으로 확 올라간 회사들도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 중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는 회사들 보면 그분들에게 송구한 말입니다만 사실 실상은 껍데기만 남은 회사들도 있어요. 네. 우리 대표님 솔직히 아실 겁니다. 그런 회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런데 그게 갑자기 시총이 하루아침에 진짜 몇 개월 사이에 한 1년 만에 두세 배 오른다. 이거 나중에 또 괜히 문제 생길까 봐 걱정도 돼요. 이런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강력하게 얘기하고 다니는 건 코스피는 아직 이제 적정가기 때문에 네. 괜찮다. 그리고 대표 기업들이 비싸지 않은 기업들이 꽤 많다. 네. 상관없다. 이거는. 근데 코스닥 3천? 이거 빨리 지우개로 지우지 않으면 큰일 난다. 저는 이거 봤잖아요. 99년, 2000년에 시장 차면서 예. 지수로 3천 갔다가 곤두박질 지수가 쳤죠. 80%인가 빠졌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원래 이게 1000포인트가 아니고 원래 100포인트였어요. 다시 조정한 거잖아요. 예, 너무너무 떨어지니까 뭐 2, 30인가 포인트까지 빠지니까 너무 궁색하니까. 그렇죠. 나라의 국가 지수가 무슨 네. 몇십 포인트 하고 있으니까 곱하기 10배 해가지고 10배를 올려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은 백화점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런데 백화점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래소가 똑바로 해야 이 거래소가 백화점이 발전한다. 네. 물건 관리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스닥은 아예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저는 이건 코스닥은 생선가게라고 생각하거든요. 생선이 썩은 게 너무 많아요. 한 마리 걸려 하나는 썩어 있어요. 예. 적어도. 예.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 퇴출을 해야 좋은 기업이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코스닥에서 그 코스닥 투자를 안심하고 하려면 기업들을 한 100개, 200개, 300개로 추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2,000개도 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정도로 추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소 개혁이 매우 필요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든지 요즘에 그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거래소 개혁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들어왔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화를 당할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 모처럼 출연해 주셔서 우리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다 점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2026년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들에게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네, 욕심이 잉태해서 사망을 낳는 곳이 이곳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긴 시계열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적금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식한테 물려주려면 어떤 주식이 좋을까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고 거래를 자주 하지 마십시오. 거래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필패입니다. 네, 그래서 거래를 안 하겠다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한 번 사면 어떤 주식을 마음 편하게 오래 갖고 갈 것이냐. 근데 그 중에서 조금 고르셔야 되는 거는 지금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지만 분명히 좋아질 기업, 그리고 비싸게 취급되지 않는 기업 중심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